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미국 시장 얘기도 좀 하면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게 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게 아까 제가 미국 네. 시장 얘기하면서 좀 기분 나쁘다라는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프로도 이게 뉴스하고 이렇게 시장하고 딱 매듭이 지어지면은 아예 이 뉴스 때문에 올랐네요. 이 뉴스 때문에 빠졌네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매듭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저께는 2% 3% 오르고 어제는 또 4%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헤드라인을 보면 경기 침체 우려로 빠졌다. 네. 경기 침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의미. 뭐라고 배웠어요? 경기 침체를 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근데 네. 그 경기 침체가 되면 세상이 망합니까? 그렇진 않겠죠. 아니 경기 침체는 사실은 네. 경기가 순환한다 그러잖아요. 네. 경기 순환은 확장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율을 많이 하는데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은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 그걸 확장기라 그래요. 네. 경기 확장기의 정점을 뭐라 그래요? 정점을 네. 과열이라 그러죠. 네. 이게 순환기의 정점을 과열이라 그러고 경기가 과열을 지나서 이렇게 쭉 수축한다 그러잖아요. 네. 퇴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 경기 수축기의 저점, 그걸 통상 우리가 경기 침체기라 그러는데 모든 경기 순환에 침체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일드하게, 그렇죠. 수축인데 마일드하게 이렇게 저하되다가 다시 상승세를 가는 그런 순환도 있고.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이게 크라이시스다,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 이코르 위기,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위기라든지 우리로 치면은 네. IMF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에 과열이 있을 수 있고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면 인플레이션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연준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장이 이거 잘한 거다라고 환호해서 올랐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렇게 하면은 경기 침체가 더 빨라지겠는데 라는 걱정을 시장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연준의 입장이 단호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고뇌할 수 있겠네. 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센티멘탈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투매를 하고 그게 더 또 매도를 벌여 기계가 또 팔아야 되고 이런 사정이 돼서 이렇게 빠졌는데 어제 특이한 거는요. 원유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조금 빠졌거든요. 네. 117달러 그리고 폭등하고 있던 미국채 금리는 크게 빠졌습니다. 3.4748까지 갔던 게 네. 3.3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금융시장의 지표는 비교적 안정감이 있었는데 주식만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네. 미국이 이렇게 미국 연준에서 트는 이 음악 그리고 미국의 스텝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겠죠. 외환이 유출된다든지 우리만 또 인플레이션이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제 영국의 영란은행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는 데서 금리를 또 올렸는데 25bp 올리긴 했어요. 그런데 2009년 1월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가 됐습니다. 네. 1.25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 이후에 5번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결국은 말을 했습니다. 빅스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연준에서 75bp 올리니까 우리는 50bp 빅스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로 치면 금융통화위원이고 미국으로 치면 FOMC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정책위원 9명 중에 3명이 50bp 인상에 찬성했다라는 그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빅스텝에
참여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프스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네. SNB인데 여기도 금리를 25bp 아니군요. 여기도 빅스텝이군요. 50bp를 올렸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가 0.75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75%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0.25로 올렸는데 이게 무슨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75 뭐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S&P의 금리 인상은 무려 15년 만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빅스텝이 나왔고요. 그리고 ECB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네. 몇 주 전에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7월에 금리 인상을 확정 예고를 했죠. 네네. 금리 올릴 거라고 올릴 수도 있다고 아니고 올릴 거라고 예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동유럽의 헝가리도 1주 예금 금리를 여기도 빅스텝이네요. 50bp를 깜짝 인상을 했고 저 남미로 가면요. 브라질 중앙은행도 전날에 50bp 여기도 이제 50bp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 다 거예요? 올린다는 거예요. 네.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냐면 브라질의 13.25%인데 옆 나라 아르헨티나는요. 네. 같은 날 금리를 놀라지 마십시오. 49%에서 52%로 300bp. 이건 무슨 스텝이라고 해야 돼요? 이 탱고인데 원래 아르헨티나는 그죠? 네. 300bp로 올렸습니다. 어, 기준금리가 52%예요. 기준금리가 아르헨티나는 근데 아르헨티나는 참 묘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큰 땅덩어리에 네. 예? 네. 그죠? 그 잘 산다는 나라인데 50%예요. 52%. 기준금리가. 네. 은행에 가면 보통 뭐 한 70%는 그냥 주겠네. 이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사실 뭐 이제 남미에서 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살던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준금리. 짐바브웨는 80%. 근데 짐바브웨하고 아르헨티나는 사실 비교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23일 회의를 앞두고 여기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 카나다도 마찬가지로 75bp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걸프 협력 회의죠. 여기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역시도 최근에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진짜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지 아니면 연준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밟아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얌수 없이. 스텝을 밟긴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밟는 건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에 미국과 스텝을 안 맞추게 되면은 자기 혼자 이제 이른바 독박을 쓸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라든지 무슨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큰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에 강한 통화를 갖고 있죠. 파운드나 뭐 스위스 프랑이나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르헨티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나오면 항상 취약한 몇 개 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 이제 터키,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네. 이미 디폴트 선언한 나라들도 있고. 근데 터키를 제외하고 이런 나라들은 아직 프론트 마켓이라 그래요. 이머징보다도 더 작고 신흥시장. 그걸 이제 프론트 마켓이라 그러는데 이 프론트 마켓에서 위기가 이미 발생했는데 이게 규모 있는 이머징 국가로 이전될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자연스러운 어떤 통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 수준이 조금 낮은 취약 국가의 어떤 위험성을 훨씬 더 고조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말씀 끝으로 이제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렸고 또 올릴 예정이고 근데 우리가 올리는 속도보다 미국이 올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빅스텝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예전에 그 6, 70년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한국은행은 빅스텝을 쓴 적은 없는 걸로 내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0.25%씩 계속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어쩌면 7월 금통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통위 결정상 처음으로 빅스텝 0.5%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게 그럴 만한 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1.75고 네. 미국도 이제 상단이 1.75거든요. 우리는 5번 연속해서 올려가지고 1.75가 됐고 미국은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섞어가지고 1.75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7월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FMC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에 FMC는 지금 확실히 예고를 했잖아요. 0.5 아니면 0.75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0.25를 그냥 해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는 역전이 되죠. 네. 그죠? 왜냐하면 미국은 빅 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인데 우리가 베이비 스텝을 그냥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0.5%를 올리고 미국이 0.5%를 올렸다. 그러면 다시 똑같아지는 건데 사실 그럴 확률보다는 역전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역전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 그럼 한국에서 돈 빼내가겠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차트가 준비가 돼 있으면 네. 그걸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역대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이거 말고요. 이건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때를 한번 그 통계를 내본 거예요. 99년 6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저때 보시면 채권은 31억 순 유출이 있었고 주식은 오히려 205억 순 유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는 네. 주식은 231억 순 유출, 그다음 231억 달러입니다. 네. 그다음에 578억 달러 순유입. 그러니까 저기도 그 퉁치면 347억 달러 순유입이 됐다는 거고요.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도 채권 주식을 퉁치면 플러스 16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의 금리 역전기에 채권 주식을 합쳐서 순유출이 된 적은 없다. 이런 이제 통계가 그래요?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도 한미 간의 금리 차에만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환율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컨디션을 우리가 잘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저런 상황이 재현될 거냐? 네. 그거는 알 수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고 있고 특별히 환율이 지금 현재 1,285원 선이잖아요. 이게 1년 전보다 15.1%가 이미 올라 있어요. 이미 환율이 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나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이 만약에 어둡다면 전과는 다른 그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정부가 이제 열었어요. 뭐 정부라는 게 이제 크게 봐서 정부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서별관 회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별관 회의. 네. 뉴스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한 금융 정책을 청와대 경제수석, 부총리, 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그런 명칭을 이제 안 쓰기로 해서 네.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 그래서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이창용 한은총재 김소연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시장들이 헤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뭐 자주 모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주 개별적으로도 한국은행 총재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네.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길밖에 없겠다. 네. 금리 관련된 소식을 첫 번째 글로벌하게도 또 우리나라 소식 두 번째까지 이렇게 전해 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이 경제와 또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일 텐데 또 하나 이제 우리 전 세계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 주고 있는 게 또 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바이든은 이제 사우디를 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유가를 좀 하락시킬 거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역시 나오고 있다고요.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13일부터 다음 달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이제 순방하게 돼 있는데 바이든이 가서 뭔가 해결하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가봐야 뭐 별거 없을 걸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요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75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175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사실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그럼 폭등세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5월달에 11.4%가 올랐고 한 달 동안에 4월 달에 6.3%, 3월 달에 9.2% 올랐는데 이번 달 들어서 0.6% 오른 거거든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고공행진인데 어쨌든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위에서 그냥 일단 놀고 고점은 있다. 일단 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상승률로만 치면 이제 조금 안정감을 갖긴 했는데 워낙 높은 그 유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충분히 증산을 가동률을 높여서 증산을 해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에게 선물 보따리를 줄 건지에 대해서 근데 참 이게 격세지감이죠. 왜냐하면 셰일 오일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 사우디를 좀 찬밥대하고 옛날 사우디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였고 뭐. 트럼프 연간에는 또 뭡니까 예루살렘을 또 수도로 인정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우디가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쁘던데 거기다가 이제 그 언론인 살해 사건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만요. 고유가 덕분으로 러시아가 이게 5월 달이라는 게 한참 전쟁 중이잖아요.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5조 7,500억을 벌어들였대. 이게 4월보다도 오히려 17억 달러가 늘어난 수치랍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금수인데 유럽 말고 유럽 안 살려면 말아라. 어디다 파냐? 인도, 중국, 터키. 특히 인도는 4월, 5월 러시아로부터 하루 평균 90에서 100만 배럴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이 유럽 쪽으로 가는 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싸게 주겠지. 러시아 제재하면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측들을 했는데 아니 러시아가 오히려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인도, 중국, 터키.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인구 많은 나라들. 인도, 중국이 그런데 이게 문제 뭐냐면 뭐 경제적으로 그렇잖아. 인도 태평양 그거 막 라인 IPEF 라인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 수입은 러시아에서 또 인도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뭐 실패한 정상회담이 없다라는 이 외교가의 이 정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참모들끼리 스태프들끼리 다 하고 뭔가 확정하고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가 뭐가 아쉽냐. 지금 이럴 때 물 들어왔을 때 돈 벌어야지. 뭐 바이든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빈살만이 굉장히 고자세로 냉랭한 자세를 취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만큼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제 유가의 상황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쉽지 않은 투자에도 아주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